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 오! 홍 왔어요? 반가워. 오늘 거 교재 있어요? 오늘은 없어요? 자. 이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가자요. 여기 많아. 자, 오늘은 콜스2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콜스2에서 주로 다룰 얘기는 뭐냐면, 콜스3에서 다룰 얘기는 약간의 양자역학하고요.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자가 입시에서는 크게 심각하게 나오진 않아요. 특히나 보통의 대학교에서는. 왜냐면 뭐 양자역학이 나오는 게 화학 1인데 화학 1에서 일부 다루는 게 오비탈 정도여서 그거를 넘어가는 입시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양자역학이 조금 자세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서울대나 카이스트 보통 복수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양자역학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주제가 바로 헤모글로빈인데, 헤모글로빈 알죠? 피 속에 있는 거. 피 속에 있는 그 헤모글로빈인데, 이게 원래는 생물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럼 생물 시간에 뭐 이렇게 산소 포화도 뭐 해갖고 혈액 중에 헤모글로빈, 세포 속의 마이오글로빈, 뭐 경쟁하고 뭐 그런 거 있었을 텐데. 그런 거 배웠어요? 그래요. 어쨌건 나도 근데 사실은 생물 정말 못해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근데 이 헤모글로빈이 꼭 생물학만의 주제가 아니라 얘는 물리학 주제이기도 하고요, 화학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다방면의 과학에서 이 헤모글로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약간 양자역학적인 거, 물리학적인 거, 화학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서 얘가 한때 서울대 입시에서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입시에서 별의별 문제로 많이 나왔어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종합해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알겠죠? 그래. 홍 오늘도 졸리죠? 허허이. 홍 어제 몇 시에 잤는데요? 일찍 자긴 했어요. 일찍이요? 일찍 몇 시? 예찬 왔어요. 12시. 12시요? 그래요. 좋아요. 짜잔, 예찬이도 왔네요. 자, 예찬아, 요거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자, 1번 문제를 딱 보면 뭐가 있냐면 문제 보면은 약간 거창하거든요. 딱 봐도 생물책에나 나올 법한 뭐 으리으리한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에 안에 들어있는 힘 그룹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 그 힘 그룹에 대해서 거기 이제 산소나 아니면 이산화탄소가 떨어져 있는 어떤 뭐냐면 헤모글로빈 구조가 거기 나와 있거든요. 헤모글로빈 안에 있는 힘 그룹의 구조. 그래서 막 보면 이게 무슨 생물학 문제가 아닐까? 그래가지고는 거기 쭉 볼 수 있는데, 보다 보면은 결국 이 문제는 요거예요. 바로 요거. 예찬아, 얘 이름 뭐예요? 제 이름. 그 유명한 일산화탄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라라는 게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산화탄소 그냥 뭐 루이스 구조 그리기 하면 다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일산화탄소에 아주 독특한 성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일산화탄소가 지구에서의 생명 발현과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라기보다는 지구의 생명 발현을 도와줬다기보다는 지구의 생명체들이 일산화탄소와 투쟁해온 진화의 역사겠죠? 그거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홍 오케이? 그렇지. 홍 일산화탄소 좋아해? 그렇죠.
이거 좋아하면 큰일 나죠. 자, 어쨌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선 첫 번째 1. 이 녀석의 이 녀석의 자, 이 녀석의 성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녀석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서 맨 먼저 그려봐야 될 게 뭘까요? 성격을 알고 싶어. 그럼 맨 먼저 해볼게. 자, 지금 수학 시간도 아니고 물리 시간도 아니고 생물 시간도 아니고 화학 시간이잖아요. 그럼 화학 시간에 뭔가 분자 구조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럼 맨 먼저 뭐부터 끌적끌적 해봐야 될까? 화학 시간이니까 뭐부터 할까? 뭐부터? 바로 루이스 구조예요. 루이스 구조. 그래서 이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 유명한 탄소에 산소가 삼중결합을 하고 이렇게 비공호 전자가 탄소에도 있고 산소에도 있고. 자, 저거 아시죠? 뭐 저것만 그리라고 하면 못 그릴 사람이 없죠. 자, 이때 예찬 이 탄소의 형식자는 어떻게 돼? 형식자는 오, 왔어. 탄소 형식자는 어떻게 돼? 아, 형식자. 탄소의 형식전화. 형식전화. 아, 그래요? 저 종우? 종우 맞죠? 종우. 탄소의 형식전화? 근데 원래 표현의 형식전화가 맞는데 수능화학 원 교과서에는 그냥 전하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전하. 우리 새로운 언니 이름이? 나연이? 나연이 언니? 나연이 언니 그럼 무슨 인터넷으로만 본 거죠? 아, 그렇구나. 나연이 언니? 요 탄소의 형식전화? 그렇지. 진짜. 나연이 언니. 박수! 종우이 박수 안 쳐요? 형식전화 1 마이너스죠. 그래서 원래 표현은 형식전화가 맞는데 영어로 formal charge라고 하는데 이게 수능 원 교과 과정에는 그 형식전화란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전하라고만 써서 저렇게 표현했는데 어떻게 따져요? 형식전화 어떻게 따져요? 바로 어떤 원자의 비공호 전자는 그 원자가 다 획득하고 그 다음에 결합전자의 절반을 저 원자가 또 획득해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봅시다. 여기에 저기 누구야? 저 누구냐? 저 예찬아? 얘 비공호 전자 몇 개 있어? 비공호 전자 몇 개 있어요 지금? 비공호 전자 몇 개? 2개. 자, 그다음 얘 잘 봐요. 결합선 몇 개 나가? 3개 나가지. 그럼 삼중결합 중에 전자 절반 하면 몇 개야? 3개지. 그럼 2 더하기 3 하면 얼마야? 5지. 5. 근데 원래 탄소에 최외각 전자 몇 개 있어? 4개. 그럼 지금 하나 많아졌어, 적어졌어? 많아졌지.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다가 이 산소의 형식자는 어떻게 돼요? 홍우? 형식자는 1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루이스 구조상에서 또 화학에서 또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전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산화수예요. 산화수. 보세요. 자, 그러면 이때 종우? 이 탄소 산화수는? 탄소 산화수. 나연이? 탄소 산화수. 바로 2 플러스 2 플러스. 뭐라고요? 1이라고 안 했어요? 2라고 그랬어요?
네, 내가 큰 실수했네요. 미안해요. 아유, 네 진짜. 그래요. 저 큼직큼직 말씀해 주세요. 자, 플러스 네, 플러스 1.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산소의 산화수는 어떻게 돼요? 얘는 E 마이너스가 되겠죠? 알겠죠? 자, 산화수는 어떻게 따져요? 산화수는 어떻게 따져요? 전기음성도 큰 녀석이 주변의 전자를 다 획득한다라는 개념이 그 뭐냐면 산화수의 개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둘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아니죠. 얘잖아.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죠. 그러면 산화수를 따질 때는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전자를 이 전기음성도가 큰 산소가 모두 다 가져간다 라고 전자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 산소는 전자를 8개 갖게 되는데 원래 최외각 전자가 6개니까 2개 많아져서 E 마이너스 거죠. 같은 원리로 탄소는 형식 전화가 E 플러스라고 할 수 있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 루이스 구조를 그린 다음에 항상 뭐부터 분석해야 되냐면 형식 전화하고 산화수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화학에서는 기본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별의 별거를 다 설명해줘요. 특히나 뭐 여러분 입시하고 특히 관계는 없지만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학문 전체가 저 루이스 구조상에 부여되는 형식 전화와 산화수로 반응성이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형식 전화를 따지고 산화수를 따지고 하는 건 되게 필요한 행위예요. 그렇죠?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이 일산화탄소의 형식 전화하고 산화수가 좀 서로 협동적이에요, 상쇄적이에요? 이 두 효과가 현재 지금 협동적이에요, 상쇄적이에요? 상쇄적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형식 전화로 치면 탄소가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산화수로 치면은 산소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효과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요 녀석의 실제 전하 분포. 자, 그러면 일산화탄소에서 실제로 여기서 나타나는 전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바로 이 탄소가 실제로 0.02 마이너스 정도가 되고 이 산소가 0.02 플러스 정도가 됩니다. 자, 이때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첫 번째 극성이 매우 작습니다. 극성이 굉장히 작게 나타납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극성이 아주 커지다 못해 결국엔 무슨 결합이 된다고 볼 수도 있죠. 만약에 어떤 화학 결합이 있는데 걔가 극성이 아주 커졌어요. 그럼 결국 그 애를 무슨 결합이라 할 수 있죠? 이온 결합이 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NaCl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몇 플러스 몇 마이너스라고 보통 얘기해요. NaCl이 몇 플러스 몇 마이너스예요? 그냥 중학교 책에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라고 하면 이 소듐하고 클로라이드 사이에 전자가 몇 개 이동한 거예요? 전자가 하나 이동했을 때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럼 여기서 0.02, 0.02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는 전자 이동이 얼마나 됐다는 얘기예요. 실제 전자 이동이 0.02개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전자 이동이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극도로 작은 거죠. 그러면 왜 이 일산화탄소는 이런 식으로 극성이 있긴 하지만 극성이 굉장히 왜 이렇게 극성이 작을까요? 바로 저 앞에서 얘기했던 형식 전화 효과하고 저 산화수 효과의 경쟁 때문에 실제 전하 분포가 굉장히 작게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좀 분석을 할 텐데
자, 그러면 이때 구조 내 전자 밀도는 탄소하고 산소 중 어디가 더 클까요? 자, 전하가 어디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죠? 탄소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죠? 근데 그거와 별개로 전자 밀도는 탄소하고 산소 중 어디가 더 클까요? 어디가 더 클까요? 자, 바로 산소 쪽이 더 큽니다.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바로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이죠. 즉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커서 산소의 전자 밀도가 더 커지는데, 이거를 알려주는 지표가 뭐냐면 바로 산화수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전자 밀도가 산소가 더 크고 전하 밀도는 탄소가 마이너스다. 이 말의 차이를 알겠어요? 이 말씀의 차이를 알겠어요? 자, 뭐냐면 이거란 거예요. 이렇게 뭐 숫자를 꼭 믿지는 말고, 자, 탄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탄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몰라요? 6번이잖아요, 6번. 그러면 탄소는 이게 6 플러스 원자핵이라고, 6 플러스. 무슨 말 알겠죠? 6 플러스인데 지금 여기서 산소는 몇 플러스예요? 산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산소는 8번이잖아요. 그럼 8 플러스 산소랑 화학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평균적 전자 밀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놈의 탄소는 요 주변의 전자가 어떻게 6.02 마이너스만큼 주변에 전자가 있는 거고, 요 산소는 주변에 전자가 얼마나 있는 거라고요? 주변에 전자가 7.98 마이너스만큼 주변에 전자가 있는 거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찬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6 플러스하고 6.02 마이너스를 산술적으로 더하기 빼기를 하면 전체가 뭐가 나오고, 이걸 계산하면 이게 0.02 마이너스인 거고, 8 플러스하고 7.98 마이너스를 얘를 계산을 하면 이게 0.02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플러스냐 마이너스의 전하 개념은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인데, 그게 아니라 전하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전자가 어디에 많이 있냐의 개념은 어느 쪽이 더 많다? 이게 많아, 이게 많아요. 산소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뭐 때문에?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더 커서 그 전자 밀도가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그게 바로 산화수여서, 보시다시피 탄소보다는 산소 쪽이 마이너스 산화수를 갖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즉 루이스 구조상에서의 산화수의 의미가 저거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루이스 구조를 그렸을 때 이 전하라는 개념, 형식 전하라고 하는 개념은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냐? 요거예요. 공유 결합을 위해서 탄소는, 자, 원래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죠? 탄소는 원래 최외곽 전자 몇 개 있어요? 총 몇 개 있어요? 4개, 4개, 4개. 그 최외곽 전자 4개 중 탄소는 몇 개의 전자를 공유 결합에 제공했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봐요. 탄소의 최외곽 전자 몇 개? 4개.
이 네 개 중 탄소는 공유결합을 위해서 몇 개의 전자를 공유결합에 제공했어요? 두 개의 전자를 제공했죠. 왜? 비공유 전자가 두 개 남아 있으니까요. 네 개 중에 비공유 전자가 두 개 남았다는 얘기는 네 개 중에 두 개는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 어디 있다는 얘기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어떻게 했냐면 탄소는 네 개의 전자 중 두 개가, 그리고 산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죠? 산소는 최외각 전자가 6개잖아요. 6개인데 지금 비공유 전자가 몇 개 남아 있어요? 예찬이 몇 개 남아 있어요? 비공유 전자가 2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몇 개가 공유결합에 참여했겠어요? 예찬이 몇 개? 4개. 그래서 탄소는 6개의 최외각 전자 중 4개가 결합 형성에 참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저기에서 탄소하고 산소 중 누가 공유결합에 더 많은 전자를 제공했어요? 비율적으로도 개수적으로도. 산소가 비율적으로도 개수적으로도 더 많은 전자를 제공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더 많은 전자를 제공한 산소의 전하가 바로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반영한 지표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저 앞에서 언급한 형식 전화인 거예요. 형식 전화를 따지면 산소 쪽이 플러스가 되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요렇게 산소가 더 많은 전자를 제공하고 하겠죠. 더 많은 전자를 제공해서 그만큼 전자가 더 부족해진다 라는 뜻이 된 거예요. 비율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된다? 실제 전하 분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소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물론 0.02 플러스밖에 안 되지만. 알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형식 전하라는 개념하고 산화수는 분자 구조에서 이런 물리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저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루이스 구조라는 개념의 형식 전하하고 산화수를 만들어서 화학자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저기에서 이 간단한 개념으로 뭐까지 설명되느냐? 바로 곧 설명할 배위결합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에서의 결합 구조 같은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입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설명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설명 방식은 내가 만들어낸 설명 방식이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화학책인 휴이라는 사람이 지은 무기화학책에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만든 설명이 아니에요. 만든 설명이 아니고 아주 전문적인 화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이니까 대학 교수쯤 하는 사람들은 이런 설명 방식을 다 알아요. 알겠죠? 홍우? 화났어요? 진짜로요?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진짜로요? 아 진짜 홍우 진짜 홍우 힘내주세요. 알겠죠? 그래. 나연이는 많이 잤어요? 어젯밤에? 정신 잤어요? 그래. 예찬이는요? 많이 잤어요? 종우는요? 정신 잤어요? 진짜 홍우 힘내줘요. 알겠죠? 원래 한 4시에 자서 12시에 저녁형 인간이구나. 저녁형 인간. 나도 그래요, 사실. 나도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사실 아침 수업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도 보통 4, 5시에 자요. 4, 5시 자가지고 똑같네 나랑. 똑같네. 그래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종우의 발표 수업 한번 해볼까요? 잠 좀 확 깨게? 종우 발표 수업. 야, 종우 저 있구나. 아니, 종우의 발표 수업, 홍우의 발표 수업. 어쩐지 얘가 지금 끄덕끄덕 하자고 하죠. 종우, 그 잠 깨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홍우의 발표 수업 어때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 좋아. 자, 봅시다. 에이, 참, 나연아, 더워요? 쨍쨍하게 틀었을까? 그래요? 쨍쨍하게. 추워지면 또 올려야겠죠? 추워지면 올리고. 왜 더워하지? 진짜로요? 잠깐만, 그럼 세게 해야겠다. 바람 세기. 그렇구나. 이게 또 하다가 또 추울 수 있으니까 추움도 꺼야겠죠? 추움 끄고. 그래. 자, 보자. 근데 요즘 날씨 안 죽을 것 같네, 진짜. 여러분 안 더워요? 여러분 안 더워요? 그래요. 나는 세상 무서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무서운 게 없어요. 나는 귀신 무서워요, 귀신? 근데 몬스터 이런 거 아무데 일체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람 중에서도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정말 무서운 게 자연이 무서워요. 특히나 자연의 변화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학자라서 그런가? 굉장히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지구 멸망설? 지구 곧 멸망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봤어요? 홍구 들어봤어요?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 나는 곧 지구 멸망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지금 지구 온난화 온 거 알죠? 지구 온난화 왔는데 그게 그 지구 온난화가 되게 심각한 상황인 거 알아요? 그게 여러분들 피부에 안 와닿죠? 어떻게 되냐면 그 지구 온도가 몇 도가 넘으면 문명이 멸망하죠? 지금으로부터 몇 도가 올라가면 문명이 멸망하죠? 문명 자체가 멸망해요. 인류 문명이 사라져요. 몇 도가 올라가면? 지금부터 1.5도예요. 1.5도 남았거든요. 1.5도. 평균 온도가 1.5도 올라가면요. 지구 문명이 파괴돼. 문명이 전멸해. 없어져요. 근데 혹시 여러분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말 알아요? 이벤트 호라이즌? 이벤트 호라이즌이 뭐예요? 저기 그 가수 유나의 노래에도 사건의 지평선 있잖아요. 알죠? 사건의 지평선이 뭐예요? 사건의 지평선이 뭐냐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해요. 원래는 어디서 쓰던 말이죠? 블랙홀에서 쓰던 말이거든요. 블랙홀이 뭐냐면 나도 물리나 천체 젬병이기 때문에 다는 모르는데 이게 블랙홀이 모든 걸 슉 빨아들인다며요. 슉 빨아들인다며요. 그건 알죠? 나도 그까지는 알거든요. 그럼 이제 우주선이나 행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샥 지나가다가 어떤 이 경계 어느 경계 바깥에서는 내가 추진력이 있으면 운이 좋으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아무리 추진력이 강해도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빨려 들어간다고 해요. 계산상. 그래서 이 경계를 이거를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은 사건의 지평선. 그래서 이 사건의 지평선 전까지 가야지 이건 넘어가 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수 유나 맞죠? 무슨 맞나? 윤하 씨의 그 사건의 지평선은 근데 그 노래 1도 안 들어봤거든요. 1도 안 들어봤는데 제목이 그러하다는 얘기는 아마 이거 같아요. 안 들어봤는데 혹시 이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날 예찬이를 봤는데 기분이 심쿵했어. 어머 예찬 이러면서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찬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지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우리가 여러 번 만난 어떤 순간 드디어 그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
예찬 뭐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감정이 넘어갈락 까딱 말락갈락한 그 경기 있잖아요. 그런 걸 다룬 노래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진짜. 맞아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 지구 온난화 예찬아 이게 뭐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내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내 특별히 취향이 독특하진 않아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나 그런 경험은 있어. 혹시 종우? 저 종우? 저 특별한 성적 취향을 갖는 분들한테 대시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대시 있어요? 있어요? 있고 나도 있거든. 나도 한 2번 정도 있어요. 2번 정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때 상당히 좀 약간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신기하죠. 있다니까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나처럼 한 40년 넘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뭐 하여튼 그래. 뭐 anyway.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사건의 지평선이 뭐냐면 바로 0.5도 상승이에요. 0.5도. 그래서 지구 온도가 지금으로부터 평균 온도가 0.5도가 오르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어서 그 다음 멸망 단계로 그 멸망 단계의 지구 온난화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지구 온도가 1.5도가 넘으면 그 멸망 시나리오가 뭐예요? 첫 번째. 왜 지구 온난화가 되면 지구가 멸망해요? 뭐 해수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럼 높이 올라가 살면 되죠? 자연재해예요. 그럼 뭐 좀 더 안전한 데 가면 되죠? 자연재해가 전 지구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이 생각은 안 하던데요. 지구 온도가 1.5도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은 안 하던데 벼하고 밀이 멸종해요. 벼하고 밀이 멸종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농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농사가 안 돼요.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휴대전화 없이 살 수 있어요? 컴퓨터 없이 살 수 있어요? 불편하지만 살 수 있죠. 근데 쌀 없이 살 수 있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건 죽는 거예요. 석유 없이도 살 수 있고요. 다 살 수 있는데 쌀 없으면 그다음에 밀 없으면 전멸하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 남았느냐? 몇 년 남았게요? 지금 이대로 가잖아요. 이대로 가면 1.5도 올라갈 때까지 몇 년 남았게요? 몇 년 남았게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한 50년쯤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년 전에는 35년 남았다고 그러던데 최근 계산 결과는 25년 남았대요. 25년. 예찬이 지금 몇 살이에요? 예찬이 지금 몇 살이에요? 18살이죠. 17살이에요? 그럼 25 더하면 몇 살이야? 40이네? 뭐 41~2살 됐겠네, 그지? 그러면 남자 나이 40살이면 어떤 상태예요? 남자 나이 40상태면? 남자 나이 뭐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 나이 40이면 뭔가 이렇게 탁 피크에 올라온 나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나 뭐 이게 상위권 대학 가려고 하잖아요. 가서 거기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알겠어요? 막 뭐 좋은데 논문도 쓰고 그리고 좋은 직업을 잡았어요. 막 대학 교수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기업의 임원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내 친구들이 그렇거든요. 내 나이 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하고 막 고생해가지고 그게 이제 결실을 보려고 하는 게 40대 초중반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예쁜 배우자랑 결혼도 하고 막 애들 나가지고 애들 막 초등학생이고 이럴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볼까 하는데 지구가 멸망한 거지. 종 어떻게 생각해? 예찬 어떻게 생각해? 안 무서워요? 나는 진짜 그게 무서운데? 그래서 요즘 이게 날씨가 더운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근데 좀 하여튼 좀 그래요. 홍우야 무섭죠? 자 봅시다. 아유 내가 무서워. 홍우는 내가 뭔 얘기를 해도 아니야. 홍우는.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일산화탄소 성격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일산화탄소가 어떤 일을 벌일 거냐? 자 이렇게 줄게요. 준다. 에이.
자, 보자. 이 아, 아. 자, 여기 이제 어떤 말이 하나가 있냐면 리간드라는 말이 있어요. 쟤는 번역이 없습니다. 그냥 리간드 이렇게 쓰죠. 자, 리간드가 뭐죠? 리간드가 뭐죠? 그럼 리간드가 뭐야? 어, 어, 어. 자, 리간드 바로 금속에 전자를 주는 비금속 화학종, 요걸 리간드라고 합니다. 저 일산화탄소는 저 리간드로서의 그 작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억수로 강해요. 그래서 리간드라고 하는 화학종이 뭐 우리 지구에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사람이 합성한 것도 있고 하는데 곧 설명하겠지만 일산화탄소는 리간드로서의 반응성이 전 우주 1등이에요. 전 우주를 뒤졌을 때 가장 강력한 리간드가 일산화탄소예요. 알겠죠? 그렇죠?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생각할 수 있는 리간드 중에서 원탑이에요. 원탑. 네, 가장 강력해요.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비금속이 뭘 제공해야 된다고요? 전자를 제공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아까 일산화탄소 구조 그려보면 그 전자가 어느 원자의 전자가 있죠? 탄소에도 있고요, 산소에도 있는 거예요. 그죠? 탄소에도 있고 산소에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 전자 중 누구에게 전자 제공을 하느냐를 경우의 수를 한번 다 따져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 자, 리게이트라는 동사는 리간드로 작동하다라는 뜻의 자동사입니다. 전자를 줘야 되는데 탄소하고 산소 중 만약에 산소가 전자를 줄 수 있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뭘 하나 준비하냐면 짜잔, M. 자, M은 어떤 가상적 금속 원자를 생각하겠습니다. 자, 금속은 보통 양이온이 됩니까? 음이온이 됩니까? 금속은 보통 양이온이 되죠. 근데 뭐 그 지금 어떤 전하량을 계산해 보려고 해서 뭐 양이온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이 금속이 0 편의상 이 금속이 전기적 중성을 이룬다 라고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조 일산화탄소 중 만약 여기 있는 이 산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금속한테 줬다 치자. 그러면 그 다음 얘 구조가 어떻게 될 거냐? 짜잔.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산소의 비공호 전자를 활용해서 금속하고 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배위 결합이라고 하는데, 공유 결합의 한 형태입니다. 보통의 경우 공유 결합은 양쪽 원자가
동시에 전자 제공을 해서 공유결합이 되는 경우가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공유결합이 되긴 됐는데 리간드 쪽에서의 전자가 금속으로 일방적으로 제공이 되면서 공유결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결합을 그냥 공유결합이라고 해도 되는데 거기 이제 그 화학 역사에서 이 베일결합을 연구하던 시기에 이런 개념들이 당장 발전되어 있지 않아서 그때 당시 19세기 말에 이런 결합을 베이결합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붙였어요. 뭐 영어 표현으로는 코디네이션 본딩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공유결합을 베이결합이라고 한다. 자,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한번 계속 따져볼 거냐면요. 요 산소하고 요 탄소에 형식 전화를 계속 따져볼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따 형식 전화 따져볼게요. 예찬, 얘 형식 전화 얼마예요? 얘 형식 전화. 형식 전화. 아까 얘기했던 대로 1 마이너스겠죠? 종우? 얘 형식 전화 얼마? 1 마이너스겠죠. 왜냐하면 편의상 아까 중성으로 가정했잖아요. 그런데 중성으로 가정했는데 결합이 된 후 전자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없던 전자가 추가가 된 거죠. 그럼 하나가 추가가 됐으니 1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 이 중심에 있는 산소의 형식 전환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연? 바로 2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거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큰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까?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가장 큰 편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큰 편이죠. 전 우주에서 두 번째로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아주 크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다가 1 플러스를 넘어서는 형식 전환은 매우 불리해집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산소가 금속이랑 베일결합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루이스 구조 중에서 산소의 형식 전화가 2 플러스인 거 절대 없어요. 전 세계 모든 화학책을 뒤져도 산소의 형식 전화가 2 플러스인 루이스 구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 자체가 불리해지는 거죠. 그럼 불리하다는 얘기는 이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유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유지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시 냉큼 역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슬쩍 붙어볼 수는 있는데 붙는다 한들 워낙 결합력이 약해서 주변에 다른 분자가 와가지고 때려버리면, 운동 에너지로 때려버리면 금세 저렇게 다시 원래대로 쪼개져 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금속에 일산화탄소가 결합한다고 하는데 누가 결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산소가 결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산소 말고 누가 결합하면 되겠어요? 산소 말고 누가 결합하면 되겠어요? 산소 말고 누가 결합하겠어요? 바로 얘가 결합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두 번째 이 탄소가 리간드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앞서처럼 똑같이 금속을 가정하고 그 금속의 전하량도 중성이라고 그냥 편의상 가정합시다. 자, 여기에 이제 탄소가 머리를 디밀고 이 전자를 이압 하고 제공한다 칩시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탄소가 가지고 있던 전자가 요렇게 요렇게 됐죠? 예찬아 맞아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아까처럼 또 뭘 계속 따져볼까요? 형식전화를 따져보죠. 이 설명을 이런 결합이 불리하다는 걸 형식전화로 설명했으니까 이 결합이 되는 것도 형식전화로 설명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때 얘 형식전화 얼마예요? 얘 얼마예요? 얘찬 형식전화 얼마예요? 그냥 얘. 이 탄소 그냥 형식전화 얼마예요? 그냥 1 마이너스죠. 산소는 얼마고요? 1 플러스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계속 형식 전화를 따질 예정인데, 자, 이제 결합했어요. 결합한 상태에서 산소 형식 전화 어떻게 돼요? 얘 차가 얼마예요? 1 플러스죠. 얘는 얼마예요? 금속은 얼마가 됐어요? 1 마이너스가 됐죠. 그리고 이 탄소의 형식자는 어떻게 돼요? 종우, 이 탄소 형식자는 어떻게 돼요? 0인 거 알겠어요? 자, 형식자나 따질 때 결합전자를 이렇게 절반으로 따져서 카운팅할 수 있는데, 그럼 이 탄소는 주변 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고 원래 네 개니까 형식전화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형식전화 0의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보통의 안정한 공유 결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게 바로 형식 전화가 0이 되는 현상이에요. 자, 형식 전화가 0이 됐다는 얘기는 탄소 입장에서는, 자, 형식 전화가 0이 됐다는 얘기는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하고 큰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탄소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추가로 제공하지 않아도 주변에 새로운 결합이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형식 전화가 0인 공유 결합이 보통 매우 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하게 그리는 루이스 구조들 있죠. 그런 것들에서 보통이라고 있으니까 100%는 아니에요. 보통 따지면 형식 전화가 다 000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얘가 무슨 원소라고 했죠? 금속이라고 했죠. 금속. 그런데 얘는 보통 전이 금속이에요. 자, 역시나 보통이라고 썼으니까 전이 금속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이 금속 아니고 전형 원소일 수도 있어요. 일 수도 있는데 보통 저렇게 일산화탄소랑 베이결합하는 애들은 전이 금속이에요. 그럼 여러분 전이 금속은 어느 오비탈에 전자 배치가 된 애들이 전이 금속이에요? 어느 오비탈에 전자 배치가 될 때 전이 금속이라고요? D 오비탈에 전자 배치가 될 때 전이 금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저놈의 짜자자잔 짜자자잔 해서 5개 D 오비탈 중 어떤 하나를 이렇게 그려보았어요. D 오비탈 5개인 건 알죠? 그 5개 중에 이런 식으로 생긴 하나 있잖아. 뭐 DXY, YZ, ZX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지. 그럼 이 D 오비탈에 어떻게 돼 있을 수 있다? 요렇게 D에 채워진 어떤 전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D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채워질 수 있어요? 10개까지 채워질 수 있잖아요. 그 10개 중에 뭐 1개도 되고 2개도 되고 한 10개 중에 한 2개만 그냥 편의상 표현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저런 식으로 d 오비탈에 어떤 전자 배치가 된 채로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황을 가정해 보자고.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이 산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산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음성도가 뭐하죠? 억수로 크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원래 엄청나게 잘 먹는 사람인데 심지어 밥을 두 끼나 굶어서 배가 더 고파. 그럼 그 사람은 그 다음 식사할 때 밥을 많이 먹겠어, 조금 먹겠어? 엄청나게 많이 먹게 되겠지. 원래 많이 먹는 사람인데 배도 고프고 그러면. 자, 그럼 뭔 말이냐?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크죠. 그럼 전자에 대한 욕구가 강하잖아요. 전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전자가 충분해요, 전자가 부족해요? 전자가 부족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산소는 전자에 대한 욕구가 매우 커질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벌이느냐? 내가 그래도 산소인데 전기음성도가 전 우주 2등인데 내가 플러스가 되다니, 아니 이럴 순 없지 하면서 이 산소가 여기에 있는 탄소의 삼중결합 중 전자쌍 하나를 끌어갑니다. 그러면 이 탄소 입장에서는 오오오 하겠죠. 왜? 이 탄소는 뭘 만족해야 되니까?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려면 결합선이 몇 개 있어야 돼요? 4개 있어야 되죠. 4개 있어야 되는데 결합선 하나를 산소가 자기의 전자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탄소 입장에서는 옥텟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때 금속에 있는 이 전자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다음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요 금속하고 탄소 사이의 이중결합, 산소와 탄소 사이에 이런 식의 이중결합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파란색 전자는 누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이 탄소가 금속한테 전자를 준 거죠. 그리고 이 노란 전자는 편의상 금속이 탄소한테 전자를 준 거로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결합선이 2개면 둘 중 하나의 결합을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해요?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탄소하고 이 금속은 탄소로부터 제공된 전자로 시그마 결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중 결합 중 나머지 하나를 뭐라고? 파이 결합이라 할 수 있는데 요게 금속으로부터 탄소가 전자를 주면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파이 백본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파이 백본딩이라는 말이 입시에 나오진 않을 테니까 여하튼 이렇게 루이스 구조를 통해서 결합 형성을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단일 결합에 보다 이중 결합이 됐다. 결합력이 세졌다는 얘기예요,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단일 결합이 결합력이 세요, 이중 결합이 세요? 아니 어려워요? 예찬아, 단일 결합이 세, 이중 결합이 세? 이중 결합이 세지.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는 금속이랑 이런 식의 이중 결합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결합력이 무지막지하게 강합니다. 무슨 말 알죠?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리고 이때 여전히 뭘 따져볼까요? 형식전화 따져볼게요. 형식전화. 예찬아, 이거 형식전화 얼마야? 0. 이 형식전화 얼마야? 0. 형식전화 얼마야? 0.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형식 전화가 0이 되면 뭐라고 했어요? 굉장히 안정한 결합의 상황을 보통 표현해 준다고 했죠. 이렇게 금속하고 이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나타남으로써 원래 일산화탄소에 있었던 산소마저 형식 전화가 0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소위 얘기하는 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막 무슨 말 나겠죠? 모든 상황을 눈여겨봤을 때, 살펴봤을 때 모두 다 안정화되는 효과가 나타나서 이 금속하고 일산화탄소는 결합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는 다른 리간드에서보다 월등히 강하기 때문에 전 우주를 뒤져서 나타나는 리간드 중 저 일산화탄소가 최고입니다. 가장 강력한 리간드입니다. 자, 이때 또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각도 몇 도?
각도. 180도. 이 각도가 180도라는 거 알겠죠? 180도. 왜냐하면 탄소를 중심으로 양쪽에 비공호 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쪽으로만 두 개의 시그마 결합이 있기 때문에 180도겠죠. 180도일 때 혼성 오비탈을 뭐라고 하죠? sp 혼성이라고 하죠. sp 혼성. 그래서 이렇게 이 일산화탄소가 금속이랑 배위 결합을 할 때 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sp 혼성이 나타나게 된다. 라는 것을 꼭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되죠? 됐죠? 통하겠죠? 됐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내신 과정 중에 배위 결합 관련해서 스트롱 필드 리간드, 윅 필드 리간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강한 장 리간드, 약한 장 리간드? 그 강한 장 리간드, 약한 장 리간드 어떻게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분자궤도 함수 내에서 그 금속이 가지고 있는 디오비탈 전자와 파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보통 그 파이 상호작용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 스트롱 필드 리간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명확하게 알려면 원래 금속, 배위 결합을 하고 있는 금속의 분자궤도 함수 그리고 리간드로 활용하고 있는 리간드의 분자궤도 함수를 다 사실은 조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루이스 구조 분석으로부터 형식 전화 분포가 훨씬 더 안정해지는 이런 루이스 구조가 그려지는 리간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 다 뭐가 된다? 스트롱 필드 리간드가 돼요. 그 스트롱 필드 리간드들이 기본적으로 금속하고 굉장히 결합력이 큰 리간드들이 되는 거죠. 그 스트롱 필드 리간드 중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게 또 스트롱 필드 리간드거든요. 강한 장 리간드예요. 그럼 얘도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안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저런 식의 그림이 잘 그려져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요. 금속 있고 자,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이렇게 디오비탈 전자 있는 상태로 중성이라고 또 가정해 봅시다. NO2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돼요? NO2 루이스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형식 전화가 어떻게 되냐면 다 중성인데 요 산소만 1-거든요. 알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질소가 이렇게 배위 결합을 하면 자, 1이 되고 짜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형식전화 어떻게 돼요? 얘 마이너스고요. 얘 전자 받아서 마이너스인데 질소가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되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 질소가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돼서 안 좋을 것 같지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이 똑같이 벌어져요. 어떻게? 금속의 D전자가 질소한테 제공이 되고 질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이중결합 전자를 산소 쪽으로 밀어요. 그러면 금속하고 질소가 또 이중결합이 돼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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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럼 형식전화가 얘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얘는 중성 질소는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질소가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되는 건 맞지만 질소가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된 루이스 구조는 종종 잘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금속하고 질소가 뭐가 돼버렸어요? 이중결합이 됐죠. 그리고 전기음성도가 아주 큰 산소는 마이너스 형식전화를 갖기 때문에 산소로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전기음성도가 크니까요.
그래서 NO2-는 금속이랑 역시나 이중 결합을 가질 수 있고 결합력이 강력해지는 리간드가 되기 때문에 NO2-도 대표적인 스트롱 필드, 강한 장 리간드가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분석 안 하려면 얘가 베이결합을 이뤘을 때 분자궤도 함수 전체를 봐야 되고 NO2- 분자궤도 함수 자체를 본 다음에 그 둘 사이에 그 기하학적인 일치성, 그런 걸 이제 시메트리 어댑티드라고 표현하는데 시메트리를 봐야 돼요. 근데 그런 식의 양자역학적인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과정에서 배웠던 루이스 구조를 활용해서도 양자역학을 건너뛰어서 어떤 리간드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석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아두시고 이게 뒤에서 서울대 입시 문제로 어떻게 뿅 하고 나왔는지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홍 어디가? 한 10분 쉬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엄청 추운데? 예전에 춥죠? 이제 또 온도를 올려야 되겠다. 좋아. 이 누구야? 상혁. 상혁.